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2부는 네. 직접 이제 그 운용하시는 운용이라고 해야 되나? 운용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예. 운용과 전략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뼈저리게 요즘의 상황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예. 모셔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좀 이렇게 최전방에 계시는. 그쵸. 예. 저기 철원에 계시는. 좀 뭔가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시나요? 뭐 시장의 하락이? 좀 답답하죠. 답답 정도요? 예. 이제 좀 뭐 불안감도 좀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좀 교차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네. 사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유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는데, 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로 크게 나타나면 네. 어느 정도는 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답답은 한데, 네. 이제 조금씩 그 긍정적으로 좀 보려고 그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전무님께서는 사실 FMC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뷰가 달라지셨나요? 아니면은 지금의 약간의 흔들림은 일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이 또 공교롭게 지난달에 나왔을 때가 이제 예. ADP 네네. 고용 보고서 나왔을 예. 때인데, 기본적으로 FOMC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 페드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이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하고 경제가 좀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 주가는 어차피 할인을 이제 크게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혼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사실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조정은 당연한 걸로 보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그 어느 정도 긴 호흡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예.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오늘 준비해주신 제목부터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또 있을까?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이 빅테크 이제 매그니피슨 7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빅테크 7인방이라고 예.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 빅테크 7인방이 이제 연초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한 2배까지 올랐거든요. 한 네. 100% 정도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올랐고, S&P 500 지수는 한 20%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10%대까지 주저앉았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빅테크 7인방이 연초 후에 이제 주식시장을 주도는 했는데, 얘네들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사실상 시장이 좀 불안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빅테크 이 7인방에 아마 초반부터 가담을 못했을 거예요. 시장에 참여한 거는 늦어도 뭐 6월, 7월 요때쯤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8월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더욱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일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재밌게 지금 표현을 하면, 미국의 그 찰스 시왑의 그 유명한 그 투자 전략가, 그 여성 투자 전략가인데 이제 리젠 손더스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빅테크 7인방이 올라갈 때, 네. 아니 그 지금 그 S&P 500 그 시장에서는 장수만 7명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493명은 다 쫄병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장수 7명만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네. 쫄병 493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장 하락을 우려했던 부분이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하나의 쏠림 현상 때문에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7개의 어떤 7인방과 그리고 이제 493개의 기업은 어느 정도 같은 그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첫 번째 지표는 이제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네. 화면을 보시면 성장주의 그 대표적인 그 밸류에이션 지표가 그 PSR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주당 매출액인데 그 12개월 그 포워드 PSR을 보면은 8월 달 같은 경우에 그 이 7인방에다가 이제 테슬라까지 합쳐서 8인방이라고 하는데 요때 그 PSR 같은 경우가 그 거의 한 그 6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PSR은 6배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또 PER은 또 30배까지 올라갔었고.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S&P 500 지수는 PSR이 거의 한 2배, 한 2.5배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 8인방을 제외한 S&P 500 지수는 PSR이 거의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갭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아마 이때 당시에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ETF 이제 업종별 ETF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순환매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률 측면에서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8인방, 7인방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이제 좀 좁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제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의 이제 주된 원인인데 그렇죠.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네. 이때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그 공매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그 취급하는 그 S3 파트너스에서 집계한 건데 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그냥 언뜻 눈에만 보더라도 7인방 주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저 매도를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높고 수급도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 아마 쇼커버링으로 인해 가지고 예. 아마 급등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쇼커버링이 들어가는 그 구간에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반등이 되는구나. 이렇게 뭐 착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뒤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우리가 조금 뭐 좀 무게 중심을 주고 좀 시장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예. 주가가 이제 많이 그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이 소위 얘기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예. 아니면 본격적인 추세로 들어가느냐, 이러한 그 흐름을 측정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지나고 다 나야. 똑같죠. 예, 지나고 나야 예.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는 뭐를 보냐면 이제 상승률을 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이것은 거의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요인들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경우는 거의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단기 낙폭 종목들이 단기간에 또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그거는 거의 그 다시 또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시 그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가는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표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오늘 소개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화면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예. 뭐냐면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10월 달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 긍정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급락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예. 거. 두 번째는 이 PEG 지수를 이제 들었는데 이 PEG 지수가 뭐냐면은 이 PE 비율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 수치가 이제 1보다 낮으면 네. 저평가, 1보다 높으면 고평가인데 현재 이 PEG가 1.3이에요. 그럼 1.3인데 3이면 1보다 높기 때문에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한 거는 뭐냐면 S&P 500의 PEG가 1.9배다. 그래서 이 성장주들과 S&P 500 기업과의 그 할인율의 상대 지수가 예. 0.7배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에 보면은 이 0.7배가 나타났던 게 오늘 이번까지 포함해서 5차례다. 근데 이 0.7 정도까지 내려오면 상대 지표가 내려오면은 예. 항상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예. 아마 10월 정도 되면은 긍정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의 괴리가 클 때가 바로 투자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는 모습이 좀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빅스 지표입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장중에 이제 20을 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1990년도 이후에 물론 이제 빅스 지수가 2004년도 이후에 나왔지만은 네. 장기 평균이 19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평균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 빅스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20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예. 결국은 이제 20 밑으로 하락해서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스 지수도 선물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익률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텀 스트럭처라는 건데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로 보면 됩니다. 네.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 선물 그 만기일이 길수록 빅스 지수가 높거든요. 예. 불안하니까. 네. 근데 이게 최근에 계속 단기가 불안하니까 단기가 그 낮고 그 장기가 이제 높은 이런 상승 추세가 되면서 계속 그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예.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올 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빅스 텀 스트럭처가 플러스로 나타났을 때는 물론 이제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10월은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조금 힘들지만 네. 참으면 그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 뭐 밸류에이션이 뭐 생각보다 낮아졌다. 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텀 지수 이게 플러스 들어왔었다. 이럴 때에는 시장이 뭐 좀 반등하더라. 이거 괜찮긴 한데 근데 뭔가 그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할 때가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뭔가 시장 내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무엇인가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초에는 그게 인공지능이 됐었던 거고 무슨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태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번 어닝 시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성장주라는 것은 이제 그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 할인율로 이제 해서 현재 가치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할인율이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할인율이라는 건 이제 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계속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ADP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는 이 성장주들을 예측을 할 때 상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변수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상수로 가져가야 될 건 뭐냐? 그건 기업 실적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할인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의 이제 상승 여력은 이제 높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갖고 나왔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할인율 중에서도 이제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명목 금리보다는 이제 실질 금리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빨간색 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실질 금리인데요. 이것은 명목 금리에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뺀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이제 나스닥 지수의 그 누적 수익률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질 금리가 이게 하락 추세를 보일 때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실질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그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구간을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 화면은 뭐냐면은 그 나스닥 지수의 그 누적 수익률과 그 실질 수익률 간의 그 관계를 산점도 스캐터라고 그러는데 산점도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네네. 이 점에서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간을 연결한 그 추세선을 나타낸 게 이 회기선인데 이게 빨간색입니다. 이게 그림에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실질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 누적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질 금리가 그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실질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닝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그 S&P 500 지수의 그 오타가 났는데 이건 기술 업종이 아니라 S&P 500 그 EPS 증가율입니다. 네. 전체 EPS 증가율은 지금 그 0.1%로 지금 증가할 거 마이너스 0.1%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은 1.6%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IT 업종은 예. 그 이익정 그 증가율이 4.6%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전년 동기비입니다. 어.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0.4기 때문에 0.4에서 4.6이면 상당히 그 높을 것으로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게 제가 이제 이 지표는 안 갖고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상향 그 조정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네. 상향 그 수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더 계속 그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느냐 그 종목 수가 많을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체 구성을 보면은 S&P 전체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비율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거죠. 그 이익 IT 종목에 대한 그 이익 전망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이익 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게 이제 통신업종하고 소비내구재인데 이 두 가지 업종은 거의 그 소비내구재는 31%, 통신은 22% 정도 되거든요. 예. 사실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돼야 현재 이제 실질 증가율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9월 말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 실질 수익률은 1.7%입니다. 그래서 1.7%를 상회하면 4.6%도 충분히 하지 않아?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야, 1등 업종들은 이 기술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런 4.6 가지고는 안 돼. 시장에서 기대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EPS 증가율이 거의 한 두 자릿수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기대치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4.6% 증가율이라는 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실적 그 전망치가 그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아, 이거 3분기 실적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망치 어닝 시즌이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각 그 기업들이 이제 실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4분기 이래요. 내년 1분기에 이래요. 내년 이래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출렁일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3분기 그 어닝 시즌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2분기는 별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예. 네. 전문님 그러면은 지금 그 팩트셋 자료를 보면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면은 메타랑 구글, 예. 컨슈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면은 이제 그 테슬라랑 아마존, 예. IT면은 여기에 뭐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애플이 어디 들어가요? IT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되게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T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는 이들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테슬라, 아마존 뭐 경기 안 좋다고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이들의 실적 상승률이 더 높고 구글과 메타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실적 상승률이 굉장히 좋고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빅세븐이 다 같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달라질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 전체적으로 이게 주도주라는 거는 거의 그 하나의 그 컨셉을 형성을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의 그 상관관계가 높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이익 그 전망치 아니면 이익 발표치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등락이 되면 빅세븐 전체 자체가 이제 상승률이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한두 종목이 또 끌고 가면 지금은 7종목이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고 나스닥 100에서는 50%인데 만약에 7개 종목이 쪼개지면은 그만큼 이제 견인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지수도 그만큼 못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7개 종목이 거의 균일하게 올라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번 달에 이제 발표할 어닝 결과에 따라서 네. 어쩌면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매그니피슨 세븐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마 좀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그니피슨 세븐이라는 이 테마는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분기 이제 올 7월 달까지 거의 수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IT 뭐 다른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예. 그게 어느 부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이제 그 데이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3분기는 이런 종목 간의 그 우열 격차가 상당히 심할 거다.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문님께서는 실제로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좀 어떻게 변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그 움직임을 보이는 그 집단군을 피어 그룹들. 예, 피어 그룹들을 나눠서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동일한 클러스터를 형성했던 이 빅세븐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방향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원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줄여놓은 상태고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사실은 이제 조금 좋게 봤거든요.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좋게는 봤는데
채권이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최근에 좀 이제 안 좋죠. 네. TLT가 이제 뭐 급락하는 너무 많이 모습- 빠졌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중립은 가져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 부분 때문에 이제 손실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중립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예. 일단은 올해 초에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테마 때문에 빅테크 세븐이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체력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은 기업들에서 빅테크 세븐이 또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있는데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면 차후 이제 향후에도 만약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만약 이런 뷰가 지금 월가에서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전히 그 빅테크에 대한 오히려 좀 뭐랄까요 투자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그나마 확실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빅테크라기 그러니까 빅테크 이 세븐이라는 종목보다는 예. 그냥 이제 테크 종목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주도주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테마 또는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재 미국 경제에서 그 미국 경제를 끌고 있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서비스도 있는데 뭐 IT도 크게 보면 서비스니까 기본적으로 IT가 이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생산성이 미국의 GDP를 거의 뭐 1, 2% 정도까지 끌어올리니까 장기적으로 예, 결국은 IT가 미국의 그 장기 그 경제 구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재 그 주도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IT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IT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IT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들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 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갖고 가야 된다라는 예. 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면에서는 그런 섹터들이 계속 이제 주도 그렇습니다. 섹터가 예, 되겠지만은 예. 종목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앞에 보여주셨던 팩트셋 자료는 이번 3분기 IT 업종의 실적 전망치는 낙관적이지 않은데 하지만 IT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3분기 이익 성장을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024년도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2025년도 EPS 증가, 그러니까 EPS 나온 게 있는데 전망치가 가장 낙관적으로 갖고 있는 게 270질입니다. 네네. 예. 그럼 현재에 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270달러. 277달러입니다. EPS가. 아 그렇게 높다고요? 예. 지금 EPS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연간으로 그렇습니다. 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대비해서 EPS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또 IT예요. IT 쪽에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그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관점에서 가는. 놓고 보면 주도주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플럭추에이션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잠깐 화면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네. 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네. IT가 미국 경제를 경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또 줄여놓고 보면은 결국은 또 2030년 가면은 그때가 맞았네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예. IT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그 지금 사실은 그 시장이 되려면은 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모아지면 이제 잡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소형주들 중에서 아주 그 미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전주. 예, 동전주들, 편의 주식들. 아 참.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상 어느 정도 그 분을 형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
안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죽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그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이 아직 계속 같이 시장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 그 탈출구 아니면은 뭐 피난처 이건 찾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되게 인상 깊네. 그러니까 3분기는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IT지만 내년 가면은 그 IT가 실적을 다 이끌 거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안 좋아서 주가 하락했을 때 사놓으면 내년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IT라고 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그럼 그 IT 중에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뭐 어떤 약간만 좀 좁혀주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저는 그 AI로 지금 보고 있고요. AI 중에서 이제 선도주로 나서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네. 이제 어제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플을 완전히 능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대세인데 애플은 늦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 애플 카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애플 카드 나와도 늦을 거거든요. 네. 이미 뭐 전기차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AI 쪽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이제 향후에 들어올 캐시카우가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GPT를 이제 사용하고 빙을 사용하면서 주식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저 같은 그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 일반인들도 아마 가격이요? 네. 가격도 그렇고 이제 네. 편리성이 내려가면서 일반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범용 제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범용 제품이 되면은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제 실적이 이제 더 개선될 거고 그에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계속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계속 자기들은 상장은 안 할 거다라고 그랬지만 그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네. 오픈 AI가 그 GPT 5.0을 발표 못하는 이유도 그 장비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생산도 못하지만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여기서 돈을 벌고 그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상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상장할 겁니다. 예.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AI주가 그 버블이 안 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IPO를 안 했다. 그게 가장 큰 그쵸. 거거든요. 네. IPO를 해야 된다. AI 관련주들이. 네. 예. 그랬을 때가 버블이다. 그건 진짜 끝물이다. 예. 근데 아직 안 왔다라는 거는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현상이 예. 그 19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인터넷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1994년, 96년, 97년 그때 이제 웹이 올라오고 2001년도에 꺼졌지만은 결국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은 2008년도부터 4년도, 5년도부터 다시 또 IT가 끌고 올라갔거든요. 계속 이런 패턴들이 아직은 더 이어질 개연성은 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아프지만 예. 조금 길게 보면은 예,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재현 전무랑 저랑 무슨 얘기 했었냐면 IPO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거 시장에 IPO를 한다. 그러면 이게 버블이고 만약에 거길 더 넘어서 만약에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냥 IPO는 또 안 되니 스펙 상장한다. 이거 진짜 끝물이다. 이런 얘기 막 반농담 삼아서 하긴 했었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예. 근데 뭐 지금 그런 조짐조차 없으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네. 네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게 화면을 이제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미국이 소프트 랜딩 할 거라고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하게 믿고 있는데 이 소프트 랜딩을 했던 그 사례는 1994년에서 95년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가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때인데 그 소프트 랜딩을 했는 게 소프트 랜딩이라는 결국 경기 침체가 진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을 했지만은 주가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이때 당시에 경기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그 불확실성,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결국은 이게 언제 끝났느냐? 그 페드가 그 긴축 기조가 끝났을 때, 이 음영 구간이 페드가 그 타이트닝 사이클이 끝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연착륙 과정이라고 보면은 시장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아마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지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사이클이 끝났을 때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반드시 무언가 촉매제가 필요하다. 근데 각각의 국면을 보면 항상 촉매제가 있었다. 예. 근데 이번엔 촉매제가 뭐가 될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번 어닝 시즌에 나오는 기업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나오는 그 비율이 많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할 수도 있을 거고 예.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조금 더 길게 박스권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착륙이라고 해서 지수가 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촉매제가 필요하다. 촉매제는 기업 이익이 될 것이다. 요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예. 현재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어떤 인사이트는 갖게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어떤 포지션이겠습니까? 예. 주식이 굉장히 많겠죠 지금. 자, 심플하게 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참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저희 박재훈 전무님은 저희가 개편 후에도 계속 모실 생각입니다. 예. 계속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박재훈 전무와 함께 과연 빅테크 7인방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